사람 하나를 없애려던 그 밤, 채화영이 가장 먼저 들은 소리는 죽은 건 그 여자가 아니라라는 마대창 비서의 떨리는 목소리였는데요. 채화영은 전화를 받자마자 손끝부터 차가워졌습니다. 드림호텔 대표라는 자리가 늘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채화영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장면만 반복됐습니다. 내가 시킨 건 오장미였는데 왜 마설인 이름이 먼저 튀어나오지? 그 질문 하나가 목을 조였고 채화영은 결국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이강혁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한동안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의 신복이었고 채화영이 눈썹 한번 움직이면 다음 수를 짜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채화영은 계산이 아니라 공포로 깨져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입술을 떨면서 이강혁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없애라고 한 건 오장미였어. 마설인이 아니야. 이강혁이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장미로 지목된 목표, 오장미로 확인된 외형, 오장미로 위장된 동선. 그 모든 것이 마설인에게로 바뀌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강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강혁은 평생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손바닥에 땀이 고였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연락 온 게 설인 양이라는 겁니까? 채화영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못했다기보다 입을 열면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조르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30년 동안 남의 딸을 훔쳐 키우고 그 아이를 내 생명줄이라고 부르며 살아왔는데 그 아이가 지금 자기 명령 때문에 위험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인정하는 순간 채화영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비극은 채화영 사무실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전 드림호텔에서 차로 10분 떨어진 작은 골목 카페 앞에서 이미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오장미는 그날도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셰프라는 꿈은 말로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오장미는 새벽부터 주방을 도왔고 낮에는 반찬 가게까지 들렀습니다. 정숙희는 여전히 5살 아이처럼 세상을 받아들이기도 했고 그래서 오장미는 엄마의 하루를 빠짐없이 챙겨야 했습니다. 오복길은 반찬 가게에서 묵묵히 일을 도우며 오장미를 딸처럼 지켜봤고 오태평은 늘 긍정으로 웃기려 했지만 그날따라 눈빛이 가라앉아 있었는데요. 오태평은 이상할 정도로 전화를 많이 확인했습니다. 장미야, 요즘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느낌 안 들었냐? 오장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장미도 느끼고 있었어요. 골목에 낯선 차가 서 있는 것,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고 바로 끊기는 것, 배달기사로 위장한 사람이 반찬 가게 앞에서 오래 서성이는 것. 오장미는 그게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누군가의 습관적인 감시라는 걸 직감했었습니다. 그 감시의 중심에는 이강혁이 있었고 이강혁의 위에는 채화영이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오장미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한 건 단순한 감정 때문이 아니었는데요. 오장미는 마동석의 실종과 관련된 어떤 실마리를 쥐고 있었고 더 치명적인 건 오장미가 드림그룹 안에서 봉인된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정숙희와 마설인, 그리고 태안의 별장 이야기였죠. 그날 오후 오장미는 누군가에게서 꼭 만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돼 있지 않았고 메시지는 짧았는데요. 엄마 얘기, 마설인 얘기 다 말해줄게. 오늘 저녁. 카페 앞. 오장미는 망설였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설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순간 오장미는 심장이 잠깐 멎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설인은 드림호텔에서 가장 화려한 사람인 듯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정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오장미에게 집착하듯 매료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랑 똑같이 생긴 얼굴 때문에 처음부터 꼬인 관계였고 그 꼬임은 채화영이라는 어머니의 욕망으로 더 단단히 매듭지어져 있었죠. 오장미는 결국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장미를 먼저 기다리고 있던 건 다름 아니라 마설인이었는데요. 마설인은 평소처럼 천방지축으로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마설인은 눈동자에 결심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장미, 내가 오늘 너한테 주는 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야. 오장미는 마설인이 들고 있는 작은 파우치를 봤습니다.
흔한 화장품 파우치처럼 보였는데 마서리는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마서리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마치 자기 자신을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채화영이 널 없애려고 해. 이강혁까지 움직였어. 나도 들었어. 내가 우연히. 오장미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드라마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 마서리는 그 드라마를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서린이 오장미에게 아주 짧게 말했는데요. 내 옷, 지금 갈아입자. 오장미는 그제야 불길함이 목을 훑었습니다. 왜? 라고 묻기도 전에 마서린이 오장미의 손목을 잡고 카페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서린은 오장미가 입고 있던 남색 점퍼를 빼앗아 입었고 오장미에게는 마서린이 가져온 코트와 모자를 씌웠습니다. 마서린은 마지막으로 두꺼운 검은테 안경을 꺼내 자기 얼굴에 걸었습니다. 오장미가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너 미쳤어? 왜 내가 나 대신? 마서린이 씩 웃었는데요. 그 웃음은 평소의 천진난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비열하리만큼 차가운 웃음이었고 동시에 울기 직전의 웃음이기도 했습니다. 오장미, 나도 살고 싶어. 근데 그게 오늘은 내가 살아야 되는 날이야. 마서린은 그렇게 말하고는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장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마서린이 보호하려는 건 오장미 그 자체가 아니라 오장미가 앞으로 밝혀낼 진실이라는 걸요. 마서린은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미끼가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그때 골목 끝에서 엔진 소리가 부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흔한 택배차처럼 보였지만 그 차량은 골목의 속도와 사람이 많은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직진했습니다.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았고 운전자는 고개를 조금 숙인 채 누군가의 사진을 머릿속에 맞춰보는 듯했죠. 오장미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마서린이 횡단보도 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데 뒤에서 흰 차량이 각도를 틀며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오장미는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목이 잠겼습니다. 마서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마서린의 표정이 단 한 번 흔들렸는데요. 아, 진짜로 오는구나.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서린은 마지막 순간 횡단보도 중앙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내딛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상황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처럼요. 충돌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마서린의 몸이 땅에서 떠올랐고 안경은 바닥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졌고 오장미는 그제야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도로 위로 달려나가는 오장미를 향해 경적이 울렸지만 오장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장미는 피가 번지는 아스팔트 위에서 마서린을 끌어안았습니다. 마서린의 입술은 이미 창백했고 숨은 얇아졌습니다. 오장미는 정신을 붙잡기 위해 말을 쏟아냈습니다. 야, 마서린. 너 지금 장난해? 눈 떠. 눈 떠야 돼. 내 말 들어. 마서린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서린은 가슴 쪽 안주머니를 더듬었고 오장미는 그 손길을 따라가다가 작은 물건을 봤습니다. 금속이 차갑게 반짝이는 작은 펜드라이브였는데요. 흔한 USB처럼 보이지만 겉면에는 아주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S. 마서린이 오장미 손바닥에 그걸 얹었습니다. 그리고 마서린의 입술이 거의 소리 없이 움직였는데요. 오장미는 그 입모양을 읽어냈습니다. 엄마 멈춰. 그 말이 엄마를 잡아인지, 엄마를 막아인지, 엄마를 멈춰인지 오장미는 정확히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하나였죠. 채화영을 멈추라는 뜻. 구급차가 도착했고 마서린은 급히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병원은 오장미에게 살아있음의 희망을 주는 대신 다른 형태의 지옥을 열어젖혔습니다. 응급실에서 나온 의사는 단정한 얼굴로 말했는데요. 환자분은 현재 생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식이 돌아온다 해도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지는 시간을 봐야 합니다. 죽지 않았다는 말에 오장미는 무릎이 풀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뒤따른 말이 더 잔인했죠. 깨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 오장미는 그 말 앞에서 울지 못했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 시각 채화영은 사무실에서 같은 공포를 다른 이유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대창 비서의 전화는 단순한 사고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대표님, 회장님께서 직접 움직이십니다. 설인 양 사건, 단순 사고로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채화영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대창은 드림그룹의 절대 권력이었고 무엇보다 손녀 마서린을 드림의 미래로 여겨온 사람이었는데요. 마대창이 움직인다는 건 채화영의 통제 밖에서 판이 새로 짜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인한 거 맞아. 목표가 바뀐 게 누가 한 거야? 이강혁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이강혁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목표 확인은 가장 기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날은 목표가 누군가에 의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오장미의 사진을 전달했고 현장에 있던 운전자는 안경 쓴 여자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는데 그 안경 쓴 여자가 마서린일 줄은 몰랐던 겁니다. 이강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누군가가 현장에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오장미가 아니고 마서린이 그 옷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채화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공포가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채화영은 바닥에서 일어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서린이 내 말을 들었어? 아니면 나를 의심했어? 채화영이 가장 두려운 건 마서린이 다쳤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서린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이미 현실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서린은 단순히 오장미를 살리려고 옷을 바꿔 입은 게 아니라 오장미에게 S가 새겨진 USB를 넘겼으니까요. 오장미는 강백호에게 연락했습니다. 강백호는 정의감이 강한 변호사였고 오장미의 연인이기도 했는데요. 강백호는 전화기 너머로 오장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분위기를 알아챘습니다. 장미 씨, 지금 어디예요? 병원이야. 마서린이나 대신. 오장미는 말이 끊겼습니다. 강백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강백호는 달려왔고 오장미의 손에 쥐어진 USB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지금 바로 열어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열면 누가 보는지 몰라요. 장미 씨, 지금 제 사무실로 가요. 오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마서린이 이걸 넘겨준 건 자기 대신 싸우라는 뜻일 수도 있었고 진실을 멈추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두려웠는데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오장미에게 시간이 없다는 사실로 곧바로 눌려버렸습니다. 강백호의 사무실에서 USB를 노트북에 꽂았을 때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가 떴습니다. 단순 음성 파일이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암호화된 폴더가 3개였고 각 폴더에는 다시 날짜별 문서가 정리돼 있었죠. 마서린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준비해왔던 겁니다. 첫 번째 폴더에는 녹취록이 있었는데요. 단 음성 파일을 그대로 넣은 게 아니라 특정 구간마다 시간 코드가 찍혀 있고 누가 말했는지까지 표기돼 있었습니다. 마서린이 직접 정리한 흔적이었죠. 강백호가 첫 파일을 열고 오장미에게 말했습니다. 장미 씨, 이건 대충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증거로 쓰이게 만든 겁니다. 오장미는 화면을 보며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채화영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채화영이라고 단정할 수 없게끔 일부 변조가 돼 있었지만 특정 말버릇과 어조는 숨기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살아있으면 안 돼. 두 번째 폴더에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처럼 보이는 서류가 여러 장이었고 검사기관 명칭과 담당자 서명까지 기입돼 있었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서린은 채화영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서린과 오장미는 혈연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였는데요. 쌍둥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번쩍였지만 오장미는 바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정숙희의 과거와 마동석의 실종까지 한 번에 열리니까요. 세 번째 폴더는 마서린의 메모였습니다. 단순 일기가 아니라 사건 목록이었습니다. 날짜, 장소, 관련 인물, 그리고 지시 라인이 정리돼 있었는데요.
그 라인의 끝에는 언제나 이강혁의 이름이 있었고 그 위에는 채화영이 있었습니다. 오장민은 모니터를 보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마서리는 이미 채화영과 이강혁에게 들킨 상태였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서리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도 끝까지 자료를 정리해 오장미에게 넘긴 겁니다. 오장미가 낮게 말했습니다. 마서리는 왜 혼자 이걸 모았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강백호는 오장미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장미 씨. 마서린이 바로 말하면 오히려 장미 씨가 먼저 제거됐을 겁니다. 그리고 마서린은 채화영의 딸로 살아온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집안에서 누가 믿을 수 있는지, 누구의 귀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때 오장미의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꽂혔습니다. 마서린이 화장실에서 오늘은 내가 살아야 되는 날이라고 했던 말. 그 말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서린은 오장미가 살아야만 채화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오장미는 결심했습니다. 다만 그 결심은 당장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오장미는 채화영이 어떤 방식으로든 반격할 걸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마대창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금 오장미는 자신의 편이 누구인지부터 확정해야 했습니다. 오장미는 강백호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서로 가요. 근데 동시에 마대창도 만나야 해요. 강백호는 놀랐습니다. 장미 씨, 그건 위험합니다. 마대창 회장님이 누구 편인지 아직. 오장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대창은 누군가 편이기 전에 마서린 편이었어요. 지금 마서린이 누워있으면 마대창은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마대창이 채화영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장미는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만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가장 먼저 터진 폭탄은 예상 밖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진홍주였는데요. 진홍주는 드림호텔 직원이었고 염산월의 딸이었습니다. 진홍주는 원래 강백호를 짝사랑하다가 오장미를 증오하게 된 인물인데요. 진홍주에게 오장미는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진 여자였고 강백호의 마음까지 빼앗아간 여자였습니다. 진홍주는 그 증오를 숨긴 채 늘 정보 쪽에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대창 비서가 마서린 사고 관련 동선과 통화 내역을 조사한다는 걸 진홍주는 남들보다 빨리 알았죠. 진홍주는 염산월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고 직전 채화영 대표랑 이강혁 실장 통화 기록이 여러 번 있어. 염산월은 눈빛이 변했습니다. 염산월은 마대창과 오래전부터 복잡한 연결이 있었고 그 연결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드림그룹의 어두운 뿌리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염산월은 감정을 숨기고 진홍주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봤어? 진홍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자료 찾는 거 도와줬잖아. 내가 원래 이런 건 잘해. 염산월은 그 웃음이 불길했습니다. 진홍주는 정보를 손에 쥐면 그걸 꼭 무기로 쓰는 아이였거든요. 염산월은 진홍주를 단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염산월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판에서 정보는 칼이고 칼을 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걸요. 그날 밤 마대창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대창은 비서와 경호를 대동했지만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멈춘 마대창은 안쪽에서 들려오는 의료기기 소리를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마서린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차가워 보였죠. 마대창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제압해온 표정을 지었지만 그날만큼은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대창이 낮게 말했습니다. 설이나 누가 그랬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마서린은 깨어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마대창은 대답이 없어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대창은 병실에서 나오자마자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최근 석 달 설인이 동선, 만난 사람, 통화, 카드, 위치 기록 다 뽑아. 그리고 채화영도 예외 없이.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까지 포함하란 말씀이십니까? 마대창은 눈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예외 없다고 했지.
마대창은 채화영을 바로 의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대창은 의심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채화영은 언제나 너무 완벽했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대개 숨기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마대창 조사팀이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뜻밖의 이름이었습니다. 오장미. 마서린의 최근 통화 기록에는 오장미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고 메시지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그 이름을 보고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오장미. 마대창은 그 이름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복길이 저택 근처까지 찾아왔던 날 누군가가 장미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기억에 박혀 있었거든요. 마대창은 그때는 별것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은 손녀의 생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결국 오장미를 부르게 됩니다. 다만 그 부름은 친절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마대창은 오장미에게 사실대로 말하라는 압박부터 던졌고 오장미는 그 압박을 버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림호텔 별실에서 마대창과 오장미, 강백호가 마주 앉았을 때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마대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장미, 너랑 서린이는 무슨 관계냐? 오장미는 한번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숙희가 사고로 지능이 퇴행한 이유가 단지 사고 때문이 아니라는 것, 태안의 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동석이라는 이름이 왜 가족에서 지워졌는지, 그리고 마서린이 왜 오장미에게 접근했는지. 오장미는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제된 목소리로 하나씩 쌓아 올렸는데요. 그 절제가 더 무서웠습니다. 오장미는 울먹이지 않았고 대신 결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백호가 USB 자료의 일부를 마대창에게 보여줬습니다. 녹취록, 문서, 메모. 마대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특히 채화영의 목소리가 담긴 구간에서 마대창의 손가락이 탁자 모서리를 3개 눌렀습니다. 마대창은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30년 동안 곁에서 들었던 사람의 말투는 변조로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거든요. 마대창이 낮고 느리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누가 했지? 오장미가 대답했습니다. 마서린이요. 혼자요. 그리고 저한테 넘겼어요. 마대창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오장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너도 동석이 딸이냐? 오장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하시려면 회장님도 직접 검사하시면 됩니다. 마대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대창은 이 판에서 가장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약한 곳은 핏줄이었습니다. 마대창은 손녀를 위해서라면 그룹도, 며느리도, 규칙도 부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 순간 오장미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회장님, 마서린이 왜 저 대신 그 자리에 섰는지 회장님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마서린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진실이 살아남게 하려고 한 걸 수도 있어요. 마대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장미를 내쫓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마대창은 결국 오장미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너도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채화영은 내가 직접 다룬다. 오장미는 속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채화영을 마대창이 직접 다룬다는 말은 채화영에게는 사형 선고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마대창이 움직이면 판이 커지고 판이 커지면 정숙희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은 바로 현실이 됩니다. 그날 밤 정숙희가 있는 반찬가게 근처에서 이상한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오복길은 그걸 먼저 발견했습니다. 오복길은 젊을 때부터 불길한 기운을 잘 읽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숙희와 같은 보육원 출신으로 숙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습니다. 오복길은 오태평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태평아, 문 잠가. 오늘은 일찍 닫자. 오태평은 투덜거리면서도 문을 잠갔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배달 왔습니다라는 목소리였는데요. 그런데 오복길은 그 목소리가 배달하는 사람의 톤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침착했고 너무 느렸습니다. 오복길이 문을 열지 않자 밖에 사람은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정숙희가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토끼밖에 있어. 정숙희의 그 한마디에 오장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숙희는 불안할 때마다 토끼라는 말을 했습니다. 태안별장, 절벽, 빼앗긴 아이. 정숙희의 몸은 기억을 잊어도 공포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죠. 오장미는 정숙희를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때 창문 쪽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창문 잠금 장치를 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복길이 부엌에서 스패너를 들고 나왔고 오태평은 전화기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누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기가 꺼졌습니다. 가게 전체가 암흑이 되었고 동시에 정숙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오장미는 정숙희를 더 꽉 끌어안았고 오복길은 낮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이거 그냥 협박 아니야. 그 말은 정답이었습니다. 최화영은 마대창에게 묶이자마자 가장 먼저 오장미의 약점을 치려고 했습니다. 최화영은 오장미를 죽이지 못하면 오장미가 지키는 사람을 흔들어서 오장미를 무너뜨리려 했던 겁니다. 그 약점이 정숙희였고 오복길이었고 오태평이었습니다. 이강혁은 그 밤 최화영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회장님이 움직이니 우리가 움직일 공간이 좁아졌습니다. 최화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좁은 공간에서 더 빨리 끝내면 돼. 이강혁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강혁은 최화영을 사랑했고 충성했지만 동시에 그 사랑은 점점 공범의 목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물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끝까지 가실 겁니까? 최화영은 그 질문에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강혁, 난 30년을 여기까지 왔어. 지금 멈추면 내가 죽어. 그 말이 최화영의 진심이었습니다. 최화영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걸 빼앗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속였고 너무 많은 죄를 묻어왔습니다. 지금 멈추는 순간 최화영은 드림호텔 대표가 아니라 범죄자로 남습니다. 최화영은 그 결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다음 날 마대창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잔인할 만큼 명확했는데요. 마서리는 마동석의 친딸이 맞았고 오장미 또한 마동석의 친딸로 확인됩니다. 마대창과 오장미 사이의 친족 관계도 확인되죠. 마대창은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주먹으로 탁자를 3개 쳤습니다. 30년이야. 30년을 내가 속았어. 마대창의 분노는 폭발이 아니라 냉각이었습니다. 폭발하는 분노는 소리가 크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냉각된 분노는 오래 갑니다. 끝까지 가죠. 마대창은 그 자리에서 최화영을 불러들입니다. 최화영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마대창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대창은 최화영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화영아, 너 이거 봐라. 최화영은 종이를 보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최화영은 그 흔들림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대창은 그 흔들림 하나로 확신을 얻었거든요. 마대창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린이가 왜 오장미랑 연락했는지 이제 알겠더라. 너는 내 손녀를 내 손녀가 아니라고 속였고 내 아들 마동석까지 어디로 보냈는지 설명해야겠다. 최화영은 그제야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마동석. 그 이름은 최화영이 가장 깊숙이 묻어둔 구덩이였는데요. 마동석은 실종이 아니라 지워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지움에는 최화영이 반드시 관여했을 겁니다. 최화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마대창이 말을 끊었습니다. 나가지 마라. 조사 끝날 때까지. 내 여권 내가 회수했다. 그 한마디에 최화영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대창이 출국을 막았다는 건 최화영을 우리 안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최화영은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장미가 예상치 못한 반전을 하나 던집니다. 오장미는 마대창에게 최화영을 법으로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최화영 혼자서 30년을 움직일 수는 없고 드림그룹 내부에는 최화영을 도운 사람들이 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도운 사람 중 하나가 강남봉일 가능성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강남봉은 준호와 백호의 아버지였고 산업디자인과 교수로 사회적 신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는 때로 가장 좋은 방패가 됩니다. 채화영은 과거 강남봉의 약점을 잡고 흔들었던 적이 있었고 그 약점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약점이 이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강백호는 아버지 강남봉의 이름이 자료 속에서 보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백호는 오장미 앞에서 최대한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장미 씨, 이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오장미는 강백호의 떨림을 봤습니다. 오장미는 그 떨림이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죄책감일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강백호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지만 가족 문제가 끼어들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오장미는 그 흔들림을 이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 강백호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야 했습니다. 오장미가 강백호에게 조용히 말했는데요. 백호 씨,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요. 아버님이 채화영이랑 얽힌 게 있어요? 강백호는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곧 답이 됩니다. 강백호는 속으로 결심합니다. 가족이든 뭐든 지금은 진실을 선택해야 한다고요. 그날 이후 이야기는 살인 교사 하나로 끝나지 않고 드림그룹의 뿌리로 파고듭니다. 마동석 실종의 진실, 태안별장에서 정숙희가 겪은 공포, 오장미가 왜 살아남아야 했는지, 마서린이 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던졌는지. 비밀이 한 번에 풀리면 시청자는 숨을 고르지만 이 이야기는 숨을 고를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가 풀리면 다음이 터지고 다음이 터지면 더 깊은 지하가 보이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심리적 클라이맥스인데요. 마서린이 의식을 회복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손가락 반응이 있어요.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가 어제보다 좋아졌습니다. 오장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오장미는 이제 울기보다 지켜야 합니다. 마서린이 깨어나는 순간 채화영은 더 큰 폭주를 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채화영은 마서린이 입을 열기 전에 마서린의 입을 막으려 할 겁니다. 그게 채화영이 30년 동안 해온 방식이니까요. 오장미는 병실 밖에서 강백호에게 낮게 말합니다. 백호 씨, 마서린이 깨어나면 우리 바로 안전장치 걸어야 해요. 강백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실 경비 요청하고 경찰에도 위험 가능성 알릴게요. 그런데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진홍주가 나타납니다. 진홍주는 웃으며 다가오지만 그 웃음은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진홍주는 오장미를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오장미 씨, 마서린 씨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를까요? 오장미는 진홍주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진홍주는 지금 마서린의 말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진홍주는 오장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마서린의 진술을 왜곡하거나 일부만 흘리거나 거래하려 들 수 있습니다. 오장미는 진홍주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홍주 씨, 지금 그 말 선 넘었어요. 진홍주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선이요? 여기 선이 어디 있어요? 드림호텔에서 선 같은 거 지키는 사람 봤어요? 그 말이 진홍주의 본심이었습니다. 진홍주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고 그래서 무슨 짓이든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화는 결국 염산월로 이어집니다. 염산월은 딸을 말려야 하지만 염산월도 드림그룹의 어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염산월은 마대창과의 오래된 관계가 있고 그 관계는 사랑이든 거래든 무엇이든 간의 비밀이었습니다. 염산월은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홍주의 폭주를 막아야 했죠. 염산월이 진홍주를 붙잡고 말합니다. 홍주야, 그만해. 이건 내가 덤빌 판이 아니야. 진홍주는 염산월의 손을 뿌리칩니다.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지. 덤비지 말라고. 근데 엄마는 늘 회장님 옆에 있었잖아. 엄마는 덤볐잖아. 왜 나는 안 돼? 진홍주의 이 한마디는 질투가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염산월이 그 원망 앞에서 잠깐 흔들립니다. 염산월은 진홍주에게 해줄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염산월 자신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감정의 균열이 커질수록 채화영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채화영은 마대창 저택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강혁을 통해 밖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강혁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을 사랑했지만 마서린이 위험해진 순간부터 그 사랑은 죄책감이라는 다른 감정과 섞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강혁은 채화영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지만 마서린이 자신 때문에 죽거나 평생 누워야 한다면 이강혁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이강혁이 채화영에게 말합니다. 대표님, 마서린 양이 깨어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채화영이 낮게 웃습니다. 끝. 이강혁. 난 끝나지 않아. 끝나게 만들지 마. 이강혁은 그 말에서 느꼈습니다. 채화영은 이제 가족도 딸도 아닙니다. 채화영에게 중요한 건 오직 자신의 생존과 권력입니다. 마서린도 오장미도 정숙희도 모두 도구였던 거죠. 이강혁은 그제야 자신이 사랑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서린이 눈을 뜹니다. 마서린은 말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상했고 머리는 어지럽고 눈은 초점을 못 맞춥니다. 오장미는 마서린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서린아, 나야. 오장미, 괜찮아. 천천히 해. 마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마서린의 입술이 겨우 움직이는데요. 그 소리는 약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엄마가 시켰어. 그 한마디로 병실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오장미는 숨을 들이마시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누구? 마서린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고 더 또렷하게 말합니다. 채화영. 그 순간이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마서린이 채화영의 이름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채화영은 끝납니다. 그런데 채화영은 그걸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채화영은 저택 안에서 그 소식을 어떻게든 듣게 되고 그 즉시 마지막 발악을 시작합니다. 채화영이 이강혁에게 지시합니다. 병원. 지금. 정리해. 이강혁은 멈춥니다. 정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너무 명확합니다. 입을 막으라는 뜻. 마서린이 자기 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채화영은 마서린을 살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채화영은 오히려 마서린이 깨어난 게 위협이니까요. 이강혁은 처음으로 채화영에게 반기를 듭니다. 대표님, 그건 안 됩니다. 채화영의 눈이 차갑게 빛납니다. 이강혁, 나랑 함께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와서 착한 척 하지 마. 이강혁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채화영의 말이 틀리지 않거든요. 이강혁은 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범이라고 해서 끝까지 괴물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강혁은 선택합니다. 오장미 쪽으로 정보를 흘립니다. 이강혁은 익명의 번호로 강백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병원 위험. 지금 바로 보호 요청. 강백호는 그 메시지를 보고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마대창 비서에게도 위험을 알립니다. 마대창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마대창은 채화영을 저택에서 끌어내리기로 결심합니다. 법정이 아니라 드림그룹 내부에서 먼저 끝장을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채화영이 밖으로 나가면 또 누군가를 죽일 수 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마동석의 실종이 다시 떠오릅니다. 마대창은 채화영을 압박하며 묻습니다. 동석이는 어디 있냐? 채화영은 끝까지 모른 척합니다. 저도 몰라요. 마대창은 채화영의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마대창은 채화영의 금고, 통신 기록, 해외 계좌, 모든 걸 뒤집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전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채화영은 드림호텔 대표 자리를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돌렸고 그 비자금의 일부가 마동석 실종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마동석은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웠고 그 과정에서 돈이 움직였던 겁니다. 오장미는 그 사실을 듣고 속이 뒤집힙니다. 오장미에게 아버지 마동석은 부재였지만 그 부재는 이제 살해 혹은 감금일 가능성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정숙희를 바라봅니다. 정숙희는 여전히 아이처럼 웃다가도 가끔 절벽과 바다를 떠올린 듯 멍해집니다.
오장미는 엄마가 감당해온 공포의 크기를 이제야 상상하게 됩니다. 오장미는 정숙희에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아빠 찾을 거야. 아빠가 어디 있는지 이제는 알아야 해. 정숙희는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오장미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키 찾자. 그 짧은 말이 오장미에게는 약속이 됩니다. 오장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엄마 정숙희, 양아빠 같은 오복길, 오빠 같은 오태평, 연인 강백호,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마대창까지. 마서린은 누워 있었지만 마서린이 던진 USB 하나가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강준호입니다. 강준호는 백호의 형이었고 미슐랭 출신의 냉정한 완벽남 셰프였죠. 강준호는 처음엔 이 모든 일에서 한 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이 강준호를 드림호텔 키친 쪽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이유가 드러나면서 강준호도 판 안으로 들어옵니다. 채화영은 강준호를 이용해 드림호텔의 이미지와 권력을 동시에 잡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강준호의 출생에 대한 의심도 고개를 듭니다. 강남봉이 과거 채화영으로 흔들렸던 시기와 강준호의 입양 혹은 가족사 시기가 교묘하게 겹치기 시작하죠. 강준호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무너집니다. 냉정함은 강준호의 갑옷이었는데 그 갑옷이 내가 누구인지라는 질문 앞에서 갈라집니다. 강준호가 한영자에게 전화해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누구든 어머니는 제 어머니입니다. 한영자는 울면서도 대답합니다. 그래 준호야. 내가 내 아들이야.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드라마는 핏줄이 전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동시에 핏줄이 권력으로 쓰이는 세계의 잔인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채화영은 핏줄을 권력의 도구로 썼고 마대창은 핏줄에 속았고 오장미는 핏줄 때문에 목숨이 노려졌고 마서리는 핏줄 때문에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강준호와 한영자는 그 핏줄의 잔인함을 선택한 가족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그 대비가 시청자의 감정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채화영은 결국 체포됩니다. 다만 그 체포는 단순히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아니라 채화영이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채화영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억울하다고 외치려 합니다. 나는 마서린을 사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마서린이 병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립니다. 엄마는 사랑한 게 아니야. 소유한 거야. 그 말 한 줄이 채화영을 끝장냅니다. 채화영이 그토록 붙잡던 모성이라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오장미는 끝까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장미는 기자들 앞에서 울지 않고 말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더 이상 누가 누구를 빼앗아도 되는 세상이 아니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이 오장미의 결말을 결정합니다. 오장미는 드림호텔을 복수의 트로피로 받지 않습니다. 오장미는 마서린이 지키려 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다만 그 결심은 회장이 되겠다가 아니라 진실을 시스템으로 남기겠다는 결심이 됩니다. 오장미는 셰프로서의 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장미는 오히려 그 꿈을 권력의 언어로 바꿉니다. 드림호텔 키친을 바꾸고 내부 비리를 끊고 직원들을 지키고 더 이상 약자가 희생되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의 여지는 이렇게 남습니다. 채화영은 수감되고 이강혁은 자백을 고민합니다. 이강혁은 끝까지 충성했지만 마지막에 흔들렸고 그 흔들림 때문에 오장미가 살아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강혁의 자백이 완성되는 순간 마동석 실종의 진실이 완전히 열릴 수 있습니다. 마동석이 정말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어디에 갇혀 있었는지. 그걸 밝히는 순간 드림그룹의 뿌리가 흔들릴 겁니다. 오장미는 그 문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장미는 마서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합니다. 서린아, 너는 내가 지키려던 걸 지켰어.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 마서린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눈동자가 오장미를 따라옵니다. 마서린이 아주 작게 웃습니다. 그 웃음은 천방지축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웃음입니다. 마동석은 정말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강혁은 끝까지 입을 열지
강남봉의 과거는 어디까지 드러날지, 염산월과 마대창 사이의 오래된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홍주는 증오를 버릴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